오늘 정말 이 유서 깊은 세월 아침 대화에서 여러 우리 인천 지역의 지도자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든든하고 또 기쁘고 아주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우리 지용택 선배님 노동운동의 선배시고 제가 한창 그때 감옥 가기 직전에 이 세월 아침 대화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아마 455회에 걸쳐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전국에도 이런 훌륭한 아침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제가 이런 포럼이다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아침 대화처럼 각계각층에서 인천을 아주 세계적인 희망의 도시로 이끌고 계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아침 일찍 이렇게 모여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어느 한 언론이 아니고 다 인천에 주요한 언론이 다 오셨습니다. 종교도 다 이제 각 종교, 각 분야별로 학교도 지금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다 오시고, 우리 인천시장님, 유정복 시장님부터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이 다 오셨는데, 이런 모임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규제 혁파를 핵심 기조로 세웠습니다. 또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천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6.25 전쟁 때 대반전을 일으킨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곳이고 지금 이 시간도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를 중심으로 우리 바다를 또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세계가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체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우리와 전 세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이 더 크게 도약하려면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키워야 합니다. 강화도 남단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송도 국제도시의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항경제권을 키우고 공유형 항공 MRO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발 KTX를 연결하고 GTX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를 더 확실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염원하는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과감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모습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시장님, 유정복 시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유정복 시장님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천원주택이든지 저출산 대책, 또 인천의 지역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지방에 많이 다녀보는데 지방은 인천처럼 이렇게 앞으로 더 커가는 고민, 또 앞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고민,
이런 것이 아니라 인구가 우선 줄고 또 경제가 쇠퇴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늘 가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인구가 줄어서 폐가가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이 돼서 자영업이 안 되고 또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폐교 직전에 와 있고 또 외국인 학생을 어떻게 모집해 와서 학교를 유지하느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인천은 그렇지 않고 정말 늘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또 높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하게 인천이 지금 유일하게 잘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천은 이제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이런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인천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단순한 지방으로서의 인천이 아니다 이미 그런 면에서 서울 이상으로 인천의 경제적 또는 전국적 또 세계적인 역할이 매우 주목되고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한 우리 인천의 지도자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아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대화마당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발전하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항상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이런 대화보다는 극단적인 서로 대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 사회가 꼭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아침 대화마당 대화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김문수 의원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월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하면서 세월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황해문화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전성원 편집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질의를 맡은 개강 황해문화 편집장 전성원입니다. 저희 세월문화재단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부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님을 초대해서 아침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인천의 주요 언론사들과 공동 주최로 후보 초청 아침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사전에 인천의 주요 언론사 담당자들에게 지역 현안을 비롯해 김문수 후보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사전에 제공받아서 기자분들께서 원래는 직접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저희 측에서 직접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지방 분권형 개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얼마 전 지방이 직면한 성장, 통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또 대한민국의 핵심인 인천 등 수도권은 40년째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세종시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이전하고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방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김 후보님은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강하게 설파하시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지방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인천 등 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지방 분권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도지사를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이 인천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규제의 공화국, 규제의 그 백화점처럼 온갖 규제를 다 받아서 무슨 일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고심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지방 분권을 이것은 헌법에도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게 딱 뭐 짧게 2조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헌법 전문가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전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 뭐 생활에 자세한 이런 부분들은 지방이 하는 것이 맞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이 그린벨트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러죠. 인천은 다 그린벨트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국토부에서 다 관리하는데 저는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그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방은 그린벨트를 제가 취임하면 거의 즉시적으로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 출신인데 제 고향에는 거의 마을의 3분의 2 이상이 다 폐가입니다. 집은 다 흐르고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그 할머니 혼자 계시는 데가 사람이 사는 데고 나머지는 거의 아기도 없고 남자도 없고 할머니만 계시는 이런 집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데다가 그린벨트를 묶어 놓는다든지 뭐 온갖 또 농업진흥직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뺀 지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볼 것도 없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한테 다 완전 이임을 해서 뭐 풀든지 어떻게 두든지 알아서 지방에서 하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어떠냐? 여기는 아직 지방에 좀 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부는 것이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꺼번에 불어버리면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부분이 더 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자기가 다 하고 지방은 아예 뭐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지방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이 돼 가지고 하고 그걸 할 수 없는 국방이라든지 경제정책 뭐 큰 국가정책 이런 것은 중앙이 하는 식으로 기본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기본의 역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기본을 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 자치단체 자체도 지방정부로 이렇게 명칭도 바꾸자. 이렇게, 이게 제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이상으로 또 규제가 많은 것이 군사 규제가 많을 겁니다. 이 최전방이기 때문에 군사 규제가 많고 뭐 백령도 이런 데도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강화도 여긴 또 군사 규제만이 아니라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규제도 있고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한 정도로 다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지방에 과감하게 많이 주고 또 예산권도 지방 자체가 조세권도 일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과감한 지방 이양이 없이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제대로 자율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섬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섬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백령도, 연평도, 우리 배준영 지역구입니다만은 이런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규제도 풀고 지원을 강화해서 지방 자체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다 드리면 그것만 가지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천은 적어도 제 취임하면은 제주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를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권만큼은 취임하면 거의 즉시 그 정도로 과감한 지방 이양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이미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의 권한을 많이 가져가는데 큰 문제 없이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분권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과거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조규제 강화 등 보수적인 노동공약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에 달하는 등 중대재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인당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긴 편입니다. 세계 노동기구 기준과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비춰볼 때 후보님의 노동 공약이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거 노동운동가로서의 철학과 현재 정책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노동자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추가로 마련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제 아내도 또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하고 제 형님은 서울은행 금융노조 서울은행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노조 출신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구석구석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일자리가 많은 대한민국, 일자리가 많은 인천,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럼 왜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말 안 하느냐? 지금 노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가 그동안에 우리
60년대, 70년대부터 특히 또 대한민국 노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죠.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한국노총이 더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1946년부터 저고, 그래서 나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이 한국노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뒤로 6.25나 이런 가운데도 호국을 하고 또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주역이었고 민주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입니다. 그럼 8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매우 저는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임금만 계속 투정하고 지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1년에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5천. 이 정도 받으면 임금 투정 그만해야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최저임금 아시다시피 하루에 103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이하의 정말 이런 사람, 그것도 또 체불임금까지 최저임금조차도 체불이 되고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를 살피는 그게 노조 정신인데 여기 우리 노조위원장 또 와 계십니다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자기들 임금만 계속 1억 5천이 되는데도 계속 자기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투쟁하고 파업하고 올해까지도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노조는 중산층 이상이 주로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산층 이상의 노조가 자기 임금 투쟁에 몰두하고 자기가 임금 많이 올라가면 밑에 하청업체나 이런 데가 점점 더 임금을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져서 그 돌보지 않고 이건 노동조합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건데 이 연대의식이 너무나 없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지 않고 왜 자기만 이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아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아니 노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13% 이내의 최상층부를 대변하고 있지 87%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는 87% 노조 없는 버려진 약자와 동행하겠다. 강자를 위한 고용노동부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약자들을 누가 돌보느냐. 노조가 돌보지 않고 그러면 정부 공무원들이 하자.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보고 당신들이 약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청년도 지금 정년 연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년을 그럼 연장하면 그만큼 젊은 청년들은 그럼 취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나가지를 않는데 지금 젊은 청년 중에 쉬었으면 청년만 50만이 넘죠. 그래서 제가 이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질문 중에 노동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장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노동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저는 미국의 공장도 많이 가보고 다른 일본 공장 또는 유럽의 공장, 독일 공장 이런 데 제가 다 현장에 가봅니다. 저는 공장 생활을 7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지 그 규율을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노동규율이 형편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지 뭘 전화 받고 그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 광주의 일자리죠. 거기 핸드폰을 앞에 들어갈 때 벌써 다 맡기고 들어가요. 다른 나라는 미국에 아무리 큰 공장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아자동차 그 조지아주의 공장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무하면서 계속 핸드폰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거기 노동규율이 제대로 지켜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일을 하는지 뭐 자기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은 말만 길게 일했다 그러는데 사실 실제 생산성 자체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게 참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인데 그걸 제가 글을 한마디 썼더니만 온 노조가 저를 비판합니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 당신이 노조했다는 사람이 노조 없는 게 좋은 거냐? 핸드폰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게 인권 탄압이 아니냐는 식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노동주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의 기업하지. 지금 기업이 왜 해외 나갑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 31조를 들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꼭 관세 때문입니까?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게 꼭 관세 때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자동차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공장 안 짓는다는 겁니다. 삼성도 절대 안 짓는다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부터 삼성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자를 찾아가서 5년을 설득해서 겨우 여기 평택 공장 120만 평을 지었던 겁니다. 안 하겠다는, 한국에는 공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땅값이 우선 미국 가면 100만 평, 200만 평이 1,500원, 1달러밖에 안 합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1달러입니다. 우리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또 임금 수준이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높아요. 일본보다는 더 높고 독일보다 높습니다. 자동차 공장 보면요. 이렇게 높은 임금에 파업을 또 안 해야 되는데 가장 비싼 땅값이 가장 높은 임금에 파업 세계에서 제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많고 또 일은 또 제일 노동주의는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못 고치면 아무리 경제하지만 기업이 안 오는데 어떻게 경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보고 저 배신자 노조하던 사람이 저런 말 할 수 있어? 제가 노조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노조도 기업이 잘 돼야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기업이 확장해야만 노조가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다 문 닫았는데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 나가고 지금 이런 좋은 기업부터 나가는데요. 현대기아가 31조를 들고 나가면 그 밑에 부품 회사부터 다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남아있는 기업이 누구냐? 지금 임금도요, 우리나라 임금이 낮다 그러는데, 낮은 사람은 낮아요. 그러나, 노조가 있는 데는 지금 높아요. 진짜 낮은 거는 그런 분도 많아요. 체불 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정부가 고쳐줘야지. 그 노조가 제일 임금 많이 받는 연봉이 1억 5천씩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임금 투쟁을 하면 이 세계에서 견뎌낼 기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격차와 이런 자기 이기적인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시간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주 4일째 하는 데도 있고 4.5일째 하는 기업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은 줘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전국의 모든 업종, 지역 다 동일하게 무조건 적용해라. 이 경직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해고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를 못 시키니까 정년까지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안 뽑는 겁니다. 사람 뽑을 때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중간에 사업이 안 되면 내보낼 수 있으면은 뽑았다가 또 내보내고 이렇게 쉽게 뽑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하청 다른 임시직 이런 이상한 변형된 형태로 뽑지 정규직을 안 뽑는 거예요. 정규직도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또 뽑을 수 있으면 뽑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을 어리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노조하던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노동 경직성은 노조 자체를 위해서도 해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가 생기면 구속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인데 세계 최고로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싱가포르의
세계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가 넘는데 한국은 100개도 안 돼요. 우리는 싱가포르보다도 얼마나 큰 나라, 인구는 10배가 넘고 땅은 지금 싱가포르는 서울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땅은 얼마나 넓고 인구는 얼마나 많고 우리 위치가 중국 가깝죠, 일본 가깝죠, 미국 가깝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저 구석에서 아무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그렇게 많은 세계적 대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딱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가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재용도 구속되고 한국 기업인 중에 최고 대표 최태호이도 구속되고 롯데 신동미도 구속되고 다 구속돼서 이재용은 지금 현재 9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구속되고 재판 계속하고 이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싱가포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싱가포르 5,000개가 있고 우리는 뭐 500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개도 안 되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도 한국에 어이구 그거 갖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이 구속 리스크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조 리스크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고 애들 교육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정국 시장 와 계시지만 여기 우리 인천 송도 외국인 학교 많이 오는데 더 많이 늘려야죠. 외국인 학교 유초, 중, 고등학교부터 매우 자유롭게 특구를 만들어서 교육이 쉬워야 외국인 기업이 오는데 교육이 우리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학교에 대한 규제를 대학교 규제를 인하대학교, 인천대학 총장 와 계시지만 대학을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에도 자율성을 과감하게 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획기적으로 해서 교육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미국에서보다도 여기 와서 더 자기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때 바로 싱가포르 같이 그렇게 될 때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도 싱가포르 가자. 그럼 우리나라 와서 국제학교라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값은 비싸지 뭐 교육은 부실하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 오겠느냐 이죠. 많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고 정말 이 송도처럼 이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이런데 과감한 규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도 이런 규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을 고쳐서 예방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대기업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위험한 사업장의 위험 요소도 많지만 그거를 고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다.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 같으면 AI를 이용한다, 로봇을 이용한다, 드론을 이용한다, 아니면 그 로봇을 이용한다, 각 센서를 이용한다, CCTV를 이용한다.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야 중대재해가 줄어듭니다. 건축 현장의 추락사, 고층 빌딩 짓는 추락사 이런 것도 드론으로 미리 또 CCTV로 미리 그 불안전한 행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공장에 다닐 때 취득한 자격 중에 하나가 저는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 기사입니다. 저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산업안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인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압니다. 현장에서 제가 딱 겪었습니다. 그건 예방을 위주로 해야지 사장 처벌한다고 해봐야 그 기업만 어렵지. 그럼 더 또 시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은 노동자는 그럼 죽어도 되느냐 저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동자를 살리려면 예방을 해야지. 사장 구속시켜서 잡아낸다고 노동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영세 소규모 기업과 위험한 그 요즘에 건설업체라든지 또 아주 그 화학업체 그 폭발성이 강한 거 요즘 2차 전지 하는데 이런데 폭발성이 강한데 이런 것들 요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투자 능력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하다 보면 그 하청을 자꾸 주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인천제철이 현대제철이 많이 사망이 있다. 왜 사망이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그걸 하청을 계속 줘. 산해 하청. 하청. 그 밑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청된 거를 전부 본 원청으로 많이 편입시켜야 되는데, 원청으로 편입하면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을 정리를 못하니까 안 뽑는 겁니다, 이제. 그건 자꾸 하청만 줘요. 이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한국 경제의 독특한 구조적인 문제, 이건 노동정책에서부터 오는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앞에서 사실은 일부 답을 주셔서 마지막 질문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행정구역상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 5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 지역들은 북한과 해상으로 이어진 접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분단 이래로 특히 남북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모두 서해 5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 거주민들이 느끼는 실효적인 정책 체감도는 낮습니다. 앞으로 서해 5도의 안전 보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후보님만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옛날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저 백령도 같은데 최전방 아닙니까? 38 이북의 최전방인데 그런 데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걸 한번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중국 사람도 오고 뭐 미국 사람도 여러 그 외국에서 카지노 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다가 포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그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완전히 규제를 풀어가지고 국내와는 다른 그런 뭐 비자도 없고 누구나 와서 하고 다만 이제 범죄 이런 것만 우리가 관리해 주고요. 범죄만 제대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완전 자유롭게. 예를 들면 마카오나 싱가포르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 했다고 저보고 뭐 굉장히 요즘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이냐. 명령도 같은데 그런 데다가 정말 그래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뭐 제대로 될 수 있다면은 완전 자유구역으로 풀어줘 버려야지. 그럼 그 간첩이 오면 어떠냐. 그럼 백령도에 뭐 간첩이 좀 온다고 한들, 뭐 안 와야 되겠지만은 온다고 한들 그게 뭐 나라가 전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섬이나 이런 것, 우리 육지가 많이 떨어진 섬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육지에서도 저 섬에는 왜 저런 거 카지노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말 위험한 백령도라든지 이런 데는 발상을 확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도 그 지역이 제대로 전화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하면 당장에 워낙 욕을 먹어가지고 또 어려우시겠습니다. 저는 욕 먹더라도 막 하자 이래서 해서 저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욕을 먹지 않으면 이 국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것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은 왜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저는 고속도로 할 때 못하겠다고 데모하고 뭐 안경 신발 다 잊어먹고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저는 제철소 할 때도 포항제철이 안 된다. 절대 반대했어요. 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고속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국도가 남아도는데 그땐 진짜 남아돌았어요. 포항제철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원광석도 안 나오지. 코크스도 없지. 뭐 장비도 없지. 또 우리나라가 철판 만들어봤자 누가 사가냐. 그때 자동차도 제대로 안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또 마이카 할 때 저는 마이카도 반대했어요. 우리나라가 부품 그 10,000개가 넘는 부품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놈 마이카냐.
우리가 마이크 만들어 봤자 그거는 누가 사주겠냐?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창원에 방산달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도 그것도 반대했어요. 방산이 말이 되느냐 지금 왜 무기를 만드느냐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했어요. 우리는 평화주의고 박정희는 전쟁주의자다. 제가 그런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터졌잖아요. 고속도로 뭐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 북부에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포천 구리 동두천 고속도로 생겼는데 그것도 고속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없으니 길이 막혀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오려고 막히니까 도저히 기업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반대했던 고속도로, 제철소,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방산 전부 다 대박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원자력 저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상으로 저는 탈원전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원전이 가장 안전한 연료 에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모르고 저는 또 환경기사입니다. 제가 공장에 다닐 때 환경기사로 또 일을 했어요. 환경관리 기사인데 환경기사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만 제가 또 6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꽤 압니다. 전혀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도시계획도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대통령에 또 나온 사람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고 전혀 해본 것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부패와 비리와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온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증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해놓은 게 뭐 있느냐?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그는 독재자다 뭐다 저보고 독재라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저만큼 민주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정이나 뭐 어디서나 저는 정말 민주적으로 항상 이야기해보라고 듣고 이렇게 하지. 제가 독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장 독재자가 지금 전혀 아닌 사람 보고 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제가 무슨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아무 실적 없는 사람이 선동만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가겠다는 매우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뭐 한 번도 이런 대통령 선거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갔는데 야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제 양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저보고 막 내란이다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한다. 아니 그게 제가 그럽니다만 국회 폭력이지.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린 폭력행위지. 그게 어떻게 국회입니까? 국회라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자기 절차에 따라서 자 국무총리 나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으면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 앉아가지고 무조건 장관들 총리들 불러다 놓고 협박하고 고함 지르고 안 일어서면 그냥 욕하고 언론 이거 받아 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가 살아본 중에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성장이 정체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돼서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한 괴물 방탄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GM 자동차라든지 뭐 노동운동은 그때는 우리의 신화였죠. 많은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작전부터 모든 그 아픔과 영역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다 안고 있는 이 인천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시고 모든 걸 다 내다보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인천을 올바르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이 세월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의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